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미국의 노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종차별이 철폐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백인 여인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목에 매달리는 흑인은 해방 이후에도 지천이었고, 투표소에 나타난 흑인의 집이 불타고 부서지는 것은 비일비재해서 사건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흑백이 평등함에도 분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896년 퍼거슨이란 이름의 흑인이 유색인종 전용 칸으로 가란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는 인종격리차량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퍼거슨은 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분리했을 때 각각의 시설이 똑같으면 괜찮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기차에서,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일상적인 인종 분리가 시행되는 근거가 됩니다. 가장 안 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조차 칼같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백인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딸 린다 브라운의 처지에 반발하여 아버지 올리브 브라운이 감행한 소송을 통해 수십 년 판례가 뒤집어집니다. 1954년 미국 대법원이 반세기 전에 퍼거슨 판결을 뒤집는 브라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불리하지만 평등하다는 논리는 공교육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다. 불리한 교육시설은 태생부터 불평등하다. 공교육에서의 흑백 분리교육을 철폐하라.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이었죠. 그러나 보수적인 남부의 백인들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도 흑백 통합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아칸소주는 그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칸소의 주도 리틀록의 센트럴 고등학교는 일약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흑인 학생 17명이 입학 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입학을 수용하려 했으나 학교 내의 반발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흑인 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났을 때 백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아칸소 주지사는 한수를 더 떴죠. 첩검한 주 방위군과 경찰을 보내 흑인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첩검한 군인들에게 막히고 불태워 죽이라를 부르짖는 성난 백인들에 둘러싸였던 흑인 여학생 엘리자베스 액포드의 회고는 무척 서글픈 역사의 증언이라 할 만합니다. 난 누구든 내게 호의적인 사람을 찾으려 했었어요. 사방을 둘러보다가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나이든 여자를 봤죠. 잠시 그녀를 놓쳤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내게 침을 뱉었어요. 17명 중 8명은 그 위협에 못 이겨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9명은 꿋꿋하게 남았습니다. 어니스트 그린, 엘리자베스 액퍼드, 제퍼슨 토마스, 테렌스 로버츠, 카로타 윌스 라니어, 미니진 브라운, 글로리아 레이, 텔마 마더셋, 멜바 빌스, 바로 리틀록 9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내심 인종분리 정책의 유지를 바랬고 브라운 판결에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충실했고 리틀록 사태에 강력히 대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판세를 바꿨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독일 진영에 과감하게 낙하했던 저 유명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제101 공정부대원들이 1957년 9월 25일 리틀록에 투입됩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형제단들은 나치 독일군들을 위압하던 그 기세로 리틀록 낭인을 호위하며 학교 안으로 진입해 들어갔고 늠름하게 흑인들의 교육권을 사수합니다. 시위대 한 명이 그들에게 계기자 공정대원들은 가차없이 개머리판을 휘둘러 진압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엔 헌장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종교와 언어, 성별과 인종에 차별받지 않음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깊은 신뢰로서 아칸소주 주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법 집행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인권의 존엄함에 반해왔던 법, 그 법에 대한 기나긴 투쟁과
그에 대한 법의 호응,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질서로서 수구 꼴통들을 제압하는 일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진 겁니다. 흑인들이 분리에 순응했더라면 버스에 백인 좌석이 비어있더라도 앉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담 넘어 코앞에 백인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몇 길로 떨어진 흑인 학교로 끙끙대며 딸을 등교시키는 것을 법치국가 민주시민의 도리로 알고 따랐더라면 리틀록 나인이 모두 그 위협에 질려 등교를 포기했더라면 아마도 아이젠하워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애시당초 브라운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법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어긋나는 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무기가 될 때 법은 신성함을 잃고 그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창조하는 영웅들로서 정의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항의하고 일어섰던 수많은 선각자들, 그들의 발걸음은 역사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리틀록 나인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의 취임을 감개무량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바마의 취임식에 초청됐지만 그 감동의 현장에 가지 못하고 TV로만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액퍼드는 리틀록 사건 때 당한 폭행과 압박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자신을 상실했던 겁니다. 오바마의 취임식은 그들의 아픔으로 장식되고 그들의 이름으로 수놓아졌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오바마 또한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 인간들의 집단이 그들과 다른 인간들의 집단을 차별하고 그들과의 분리를 정당화하고 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나라는 그 자체로 야만이란 칭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1957년 9월 25일 미국 아칸소의 리틀록 고등학교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야만을 물리치는 정의의 군대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야만은 이후로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야만이 없기를, 있다 해도 사라지기를, 그리고 무사람들이 그를 야만으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